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졌지만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총선 준비 움직임은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뉴스 외전에서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29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고용 형태를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상여금, 식비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 조건을 달리해선 안 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통상 근로자에겐 중식비를 매달 제공하면서 7시간 반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주지 않은 사례,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는데요. 이걸로 충분한 걸까요? 노동계는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에 그쳐서 기업들에겐 오히려 차별 안내서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지금도 법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차별 시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이 동종 업무와 유사 업무를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일종의 편법을 쓰면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불과 얼마 전에도 계약직 직원들만 10분 더 일찍 출근시키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한 금융기관들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고액의 성과급 장치를 벌이는 은행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정말 기업의 선의, 자발적 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812만 명, 전체 근로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닐런지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치열하면서도 화기애애하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화기애애의 화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근입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조건 애를 담당해야 되는 배종찬입니다. 야, 이런 센스 정말 전혀 예상 못했던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야, 이렇게 티키타카 잘 돼도 이거 큰일인데요. 그저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보통 다른 프로그램에 가면 이제 경직돼서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네. 그게 참 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시사야 스튜디오만 들어오면 내 안방 마냥 편안한 마음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라고 해서 긴장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시사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시사회가 언제나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웃으면서 칼을 찔러댈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자, 첫 번째 주제로 가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졌는데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안 6건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현실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예.
이겁니다. 상권 분립 또는 왜 행정부가 있고 왜 입법부가 있고 왜 사법부가 있고 또는 왜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고 있고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정치 민주주의는 뭐냐면 타협이에요. 협상이고 네. 서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각각 다 옳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옳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거의 어떤 결과로서 그걸 인정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총선과 대선이 4년과 5년 언제나 맞물리 20년마다 맞물리죠. 거의 뭐 이러다 보니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입법부에서 완전히 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제이니까 어쨌든 1년 반 지났지만 이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근데 이 행정부의 권력과 입법부의 권력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이렇습니다. 만약에 6개 법안이 이렇게 민생 법안이다 다. 그래서 국민들이 피부로 다 느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론이 진짜 급전직하해서 정말 두 줄기가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년 반 동안 그렇게 출렁이면서 내려가지도 않았고 그렇게 출렁해서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네. 여당이나 아까 보면 민주당이나 혹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서로 악재가 있었어도 큰 어떤 폭이 없이 서로 이렇게 쭉 뭐랄까요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총선이 결과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총선 국민들이 심판을 해줘야 돼요. 어느 쪽이 옳다. 저는 뭐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이건 절대 안 돼. 근데 억지로 지금 계속 법안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대통령 쪽 정당을 찍어야 되고 이건 대통령이 못하고 있는 거야. 계속 민주당이 잘하고 있어. 한 민주당을 찍어줘야 돼서 총선의 결과로서 사실 이 권력의 어떤 그런 이 팽팽함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통령 권력하고 지금 의회 권력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대통령제의 한계이기도 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 야대 여소 구도가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불안정성이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정리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아니 근데 민주당이 또 이기면 또 이 불일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또 이기면 갑자기 대통령은 아니요. 대통령은 이렇게 못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총선은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이 구도가 있었으므로 이 구도에 대해서 지금 대립각을 세울 수 있지만 자기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총선이 벌어지는 건 자기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표에 대한 결과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야당이 또다시 승리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네. 이종건 평론가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면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보다 더 이제 길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 이 정치 제도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미국도 2년에 이렇게 국회의원 미국 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선거. 대선과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또 절반 정도를 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지금 보면은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하고 민주당 정권하고 파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빨리 국민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 속에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먼저 앞에 놓이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이거 안 변합니다. 그래서 파행과 또 충돌이 일어나고 이 법안들을 절충을 해서 이 세상에 어느 한쪽으로만 가는 법안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해관계 걸려 있는 당사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중대 이 노란 봉투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하고 더 관련이 돼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은 진행되기를 원하고 절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업적은 역할은 조정입니다. 절충이고. 근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회에서는 재의결할 경우 재의결이라는 것은 내용이 안 바뀌고 그냥 오면 이건 또 거부권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바뀌고 왔을 때는 내용을 또 절충을 하고 다시 그렇게 바뀐 내용으로 재의결이 됐을 때는 대통령도 거부권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이른바 빠져나갈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놔야 그나마 국민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라는 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네, 이거 0 아니면 100. 어찌 보면 이게
이비트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두 분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는 각 당 상황도 오늘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선거 가까워지니까 다 시끌시끌하고 그래요. 예. 네. 먼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 혁신위 활동 일단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얘기 들어보고 예. 또 얘기를 덧붙이면서 이어가죠. 이건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예. 게 낫겠네요. 참 경천 동지할 일이다. 왜 그러냐면 네. 그래도 혁신을 이야기했을 때는 말 그대로 반성과 그리고 또 각오가 있었어요. 네. 강서구청장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쏘아올린 신호탄이었지 않습니까? 혁신위가 발족이 된 것이. 네. 그래서 진통 끝에 발족이 됐지만 정권을 다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혁신을 하겠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혁신안을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중에서 사실상 성과를 빛을 본 것은 사면한 거. 그러니까 이준석, 네네. 홍준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사면한 거 외에 음. 더 결정적인 것은 불출마와 험지 출마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청년들로 뭐 절반 가까이 채운다 뭐 그런 내용들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는 거 없어요. 물론 시간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할 수 없다 등등이지만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은 조기 종료가 된 것이고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층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못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은 초비상 상태다 이런 말씀도 주고 네네.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이 말로 좀 이 설명을 마무리를 네. 하고 싶은데 네. 50% 성공했다요. 이 이야기는 이뇨한 위원장은 지금 참을 수 없는 이 분노를 본인 스스로가 억제하고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50% 성공했다는 얘기는 계속 제대로 그거 통과되고 혁신됐으면 지지율 50% 올라갔을 거야. 50%까지. 그런데 봐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혁신 안 되면은 큰 봉변을 날벼락이 올 거라고 내가 이야기한다니까 이러면서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죠. 이뇨한 위원장한테 귀뜸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50%가 지지율 50%야 50% 죠. 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성공 여부를 그리고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의 성공 여부는 그냥 지지율에 달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렇죠. 저도 똑같습니다. 지지율이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이뇨한 위원장과 대립을 할 수 있는 구도 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유는 한 가지죠. 자,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패배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지지율이 내려갔어야 돼요. 이를테면 네네. 더 네. 계속 추락을 했었어야 돼요. 최악으로 떨어지면 그럼 김기현 대표 무조건 받아요. 아. 뭘 해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당이 살아남아야 되고 자기도 어쨌든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뒤집어쓰고 불명예스럽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버텼을까요? 보궐선거 끝나고 몇 가지 어떤 모멘텀이 확 바뀌었어요. 한 번도 이 정책 아젠다를 내놓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1년 반 동안 좀 내놔라라고 저도 막 그냥 이게 한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처음으로 자기 전쟁터를 만들었거든요. 메가서울이라든지 혹은 뭐 또 있잖아요. 그저 공매도. 공매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주도를 했었던 아이템이고요. 이슈였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뭐 전문가시지만 데이터 그 굉장히 그러니까 딱 하고 그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아젠다도 내놓고 말이야. 이렇게 됐다 하고 이 혁신안과 관련된 어쨌든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문제는 50%의 실패를 사실 이뇨한 위원장이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에 공천위원장 놔달라. 이건 네. 정말 최악이었어요. 네. 왜? 그것 때문에 혁신위는 뭐냐면 절대 사심을 비춰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혁신위의 핵심이 뭐냐면 뭐 저기잖아요. 기득권 내려놔라.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에 내려놔라라고 얘기하려면 내가 기득권을 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잘라라. 지금 뭐 중진 용태 이게 다 사실 잘라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할 사람이 나 어디 다오. 내가 권력을 행사할게. 이걸 전제로 그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뭐 권위랄까요? 그러니까 어서리티가 정당성이 무너지잖아요. 그 얘기가 딱 나온 순간부터 기자들이 따라붙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메신저였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사실 중진 용태 험지 출마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게 기득권 내려놓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게 확실하게 그건 민주당까지도 다 담보하는 거 견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집착을 했어요. 중진 용태 험지 출마. 네네. 그러다 보니까 뒤에 그 기득권은 들리지도 않고 근데 조금 너무 일렀거든요. 사실은 저쪽과 상대하면서 이게 경쟁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먼저 빨리 해버려. 그리고 너 물러나 비대위해야 돼. 너무 몰아붙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50%의 실패는 이현 위원장의 조금 아마추어적인 그런 행보들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종근 평론가 설명을 제가 웬만하면은 반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반박은 하세요. 반발하시지 말고 발은 하지 마세요. 반손도 아니고 반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현 위원장이 여러 차례 발언 이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현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 탐나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공천관리위원장을 주면은 그래도 이게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기한이 또 한정돼 있으니까 네. 내 몸을 던져서 그 자리에 가서라도 좀 혁신을 해보겠다 그 의지를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못 읽었다 적어도 당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도 말씀드립니다만 이현 위원장이 그 공관위장 발언이 그 자리를 탐내서라고 해석을 한다면 저는 그거는 잘못 읽고 있는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네. 너무 빨랐다 불출마 험지 출마 지금 선거 얼마 남았나요? 별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이전 선거에서는 더 빨리 불출마 험지 출마 아니 그러면 이용호 의원은 시간이 많아서 본인은 언제든지 당의 요구만 있으면 불출마 험지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불출마 험지 출마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산을 넘어야 다른 혁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 반드시 넘고 가야 다른 혁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이기 때문에 인혁신 위원장이 또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좀 빠르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네네. 당장은 결정 못하지만 네. 인 위원장님 1월 중에는 저희 다 결정할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 결정 못하면 제가 발로 뛰어서라도 다른 친윤 중진들 결단 내리게끔 제가 왜 그 한마디를 못하냐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소장님은 인현 위원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시면서 이게 대학 동문 때문일까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데 같은 대학 나셨죠? 대학 동문이죠? 아니요. 자칫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만 더 붙이면 예. 자칫 오해할 수도 있어서 그렇지 예. 저는 여러 개의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의 전부가 동문이거나 서문이거나 남문이거나 북문인 거지. 예, 소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기회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인 위원장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 혁신위원회가 성공해야 국민의힘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네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성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 원활하게 주도권을 잡고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알겠습니다. 전혀 예, 그런 말씀하세요. 어떤 곡해하지 않고요. 네. 자, 인현 위원장의 발언이 뭐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갖고 있는데 왜 김기현 대표가 그걸 제대로 못 읽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기현 대표만 못 읽은 게 아니고 언론들도 다 못 읽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설도 그렇고 스트레이트 기사도 그렇고 전부 다 인현 위원장이 아니 이게 뜨악. 아니 이 최고위가 못 받을 만한 안을 내놓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날 공관위원장에 추천해 주세요. 끝 하면 네. 누가 그걸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만 못 읽은 게 아니고요. 김기현 대표가 고맙지.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하하 그건 안 됩니다. 끝. 그러니까 그렇게 김기현 대표가 바로 웃으면서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얘기만 하다 보니까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지금 아주 예민한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안규백 의원 사선이죠. 안규백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정세균계로 분류하고 있지만 비명계 쪽에서는 신친명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러면 저기 최고위도 다 탕평책이에요. 최고위에 그렇게 얘기하면 정세균 게 많아요. 서영교 의원 정세균 제일 많죠, 사실은. 원래 옛날에 맞습니다. 정세균 계라고 불리는 계가 어떻게 상생됐냐면 사실은 친노 중에 원래 영남 쪽 그 중심으로 한 친노 말고 호남과 중도 수도권 이쪽이 다 흘러서 정세균 계라고 불렸거든요. 최재성부터 시작을 해서 김진표 국회의장부터 해서 지금 친명이라고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사실 진짜 정세균 계라고 네. 불렸었어요. 그런데 한 번 해체되는 해체라기보다 이게 쫙 퍼진 게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자신이 자기 계파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네. 계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계가 상당히 그때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 당대표 쪽으로 다 이렇게 그 최고위도 뭐든 포진을 했어요. 최재성 저 수석이라든지 네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순수하게 정세균 계라고 불리기가 어려운 게 정세균이라는 그 정치인이 계속 지금도 차기를 대권을 꿈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자리 잡는다면 모를까 지금 이미 국회의장까지 했고 당대표를 또 했고 그리고 거의 정계 은퇴는 마찬가지인 네. 사람에게 계파의 어떤 우리가 이 정세균을 위해서 아직도 이렇게 후광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갈 길이 바쁘죠.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테니까요. 그럼요. 그러면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저렇게 정조준하고 직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다른 두 명의 총리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까지 등을 돌릴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특히 이제 호남 정서에 또 호남 여론의 민주당 내에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있다면 또 정세균 전 총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의 뭐 인터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가 탈당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신당을 네, 하고 네.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네. 다만 지금 쓴소리를 하고 당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안규백 의원을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저는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견을 듣고 네네. 그런 통합의 메시지. 그렇죠. 통합의 메시지도 봐야 되겠죠. 근데 비명계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세균 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현우 의원이에요. 이현우 의원이 지금 정세균 그게 무슨 탕평책이냐 전 총리의 하면서 발언을 지금 옮겨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현우 의원이 그랬잖아요. 네. 같은 그러니까 이 정세균 계로 불리는 이현우 의원이 안규백 의원이 친명으로서 활약한 거 얘기해 줄까 하면서 쫙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왜 전대 룰과 관련돼서 당원 80조.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부딪혔었잖아요. 그거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의 직을 걸고라도 그거를 일부 관철을 시켰다라는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미 친명임을 세상에 다 드러냈는데 네. 지금의 갑자기 무슨 정세균 계로 뭐 이렇게 비추려고 하느냐라고 이현우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안규백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전략공천지를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오늘 또 하기도 했던데요. 그렇죠. 통합공천을 최대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가지고 진짜 팍 하고 이제 갈등이 터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여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 이른바 정권심판론이 5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네. 발표한 거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이른바 이제 선거 구도와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질문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른바 정부 견제론입니다. 51%로
나타났고요. 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른바 이제 정부 지원론인데 네. 35%로 16%포인트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는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이 45%로 여당 다수 당선인 39%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요. 예. 인천 경기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인천 경기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57%, 정부 지원론이 이제 30%로 나타났는데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또 다른 형태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냐면은 내년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을 물어봤습니다. 네. 내년에 비례대표 정당은 어느 정당에게 투표를 하겠는지 물어봤더니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7%로 동률이었어요. 그다음에 정의당이 7%, 그다음에 부동층이 17%로 나타났는데 차이를 보면 이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동률이었는데 네. 총선 구도는 야권에게 유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야권에게 무게가 실려 있는 총선 구도 여론조사 결과인데 예. 민주당의 지지율을 물어보니까 그만큼 미치지는 못하거든요. 실제 이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이 총선 구도에 야당 이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 당선 투표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적은 비율이기 때문에 네. 자 이걸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이 간극을 격차를 극복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분석까지 같이 해주셨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 이종훈 평론가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것이 놀랍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큰일 났죠. 큰일 났다. 이렇게 충격을 받을 여론조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하원 의원이 임기가 2년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마다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대통령 임기 2년 지난 다음에 벌어지는 하원 의원 선거는 무조건 중간 심판이에요. 그건 정권 유지 이것도 아니고 중간 심판이었다. 네. 그렇게 정리돼 있어요. 미국도. 우리도 지금 이게 2년 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정권 심판이에요. 어차피 너 얼만큼 잘했니? 성적표 내놔봐. 이건 기본적인데 네. 이것을 역전시키는 전략이 지금까지 있었느냐.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국정 수행 긍정과 부정에 거의 비슷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했느냐 긍정적이냐의 수치와 그다음에 부정적이냐의 수치가 지금 이 정권 심판론이랑 일치돼요. 이번에야말로 일치되는 거예요. 거의.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많이 돼야 된다가 지금 35% 정도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대통령의 긍정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긍정과. 그다음에 아니에요. 정권 심판을 해야 돼요. 한 51%가 대통령의 부정평가와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래야 되는데 갤럽도 보면은 이거보다는 간극이 더 줄어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국정수행평가가 긍정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지지해야 돼가 조금 더 높았었는데 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예.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다고 내가 국민의힘이 안심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얼마나 지금까지 아니다. 여당이 지금 야당이 입법 독출했다라는 프레임을 제대로 못 걸었으면 이게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또는 네. 악화됐느냐에 대한 반성을 해야죠. 네. 근데 그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 한 달 사이에 지금 심판론에 그 응답한 지지율이 확 뛰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나타난 거냐? 대통령 지지율도 최근에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고 점진적 하락 추세. 네. 예. 그런 조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같은 일치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 엑스포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총선 구도에서도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이 야당 다수 당선돼야 된다. 정부 견제론이 46%, 현 정부 지원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는 게 38%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결과도 그렇고 혁신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저는 이 총선 구도의 결과가 나온 것 중에는 이 김기현 지도부의 태도 이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했을 거라고 분석을 하는데 그런 네. 이유가 지금 더
혁신이 가동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은 분명히 기존 지지층이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흐트러진 이 지지층 플러스 혁신을 통해서 기대감을 통해서 무당층, 중도층 그리고 내년 총선을 수도권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6곳밖에 당선되는 거 당선 못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보도가 나와서 화들짝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놀랄 그런 또 상황도 전개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왜 혁신위를 성공 못 시키냐는 거죠. 정권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당연히 중도층이나 무당층에 또 2030 MZ세대에서는 별반 변화가 없었다. 지난 한 달간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종훈 평론가께 제가 질문 드리거나 네네. 의견을 듣기 전에 네네. 기상특보 하나만 좀 전해드리고 네네.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 10시 30분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시고요.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까 나가지 않으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강한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각별히 운전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독도 지역에 최근에 강풍 경보가 발효되거나 특보가 발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네. 울릉도 독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 특히 관광객들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울릉도를 가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바람이 세요. 예. 예. 원래도 센데 좀 강풍 경보가 자꾸 발효되니까요. 네. 좀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거 그것도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부산을 직접 대기업 총수들하고 내려가 가지고 일종의 이제 부산 여론 달래기에 나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갤럽이죠? 지금 갤럽 여쭤보시는 거죠? 조선일보 그거 말고요. 자체. 예. 그거는 따로 좀 여쭤봐야 네네. 될 것 같아요. 갤럽의 조사에서 엑스포와 관련된 것이 결정적이냐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예. 하지만 영향은 있었다. 결정적이려면 지난주에 그것들이 조금 더 충격적이었어야 돼요. 이거는 서서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예. 감성적으로 즉발적으로 아우 실망이야 해서 즉발적으로 반영되는 것과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건 아니야. 이건 기야라면서 판단하는 것. 이건 좀 늦어져요. 그러니까 즉발적으로 반영되는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좀 늦게 판단을 하면서 전망까지 바라보면서 좀 늦게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저는 엑스포는 전자다. 왜냐하면 워낙에 뭐 박빙이었고 내지는 2차 투표까지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접전이거나 이럴 때는 판단을 또 요해요.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근데 이건 사고의 영역이 아니다. 워낙에 그냥 원사이드하게 끝났기 때문에. 29표밖에 못 받았으니까. 초라했고 충격이었고 즉발적일 가능성이 더 컸는데 그때 사실은 몇 가지의 어떤 여론조사 지표가 엑스포가 완전히 탁 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서서히 물론 판단으로 영향이 됐겠지만 중요한 건 그래 엑스포 평창도 지금 삼수에서 우리가 따낸 거 아니야? 한번 해볼 수도 있어. 하지만 엑스포도 사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외의 부분도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맞네. 이게 난 더 주요하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또 네덜란드에 가시잖아요. 이 부분도 그 직전까지 외국 순방이 엑스포 때문에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마 순방에 대해서 엑스포도 실패했는데 또 순방이야.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국정 운영이 더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백은창 소장께서는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그 판세 분석 보고서 낸 게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때 당이 뭐 충격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서울 49석 중에서 이른바 강남 3구라고 하는 6곳만 우리가 우세하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요. 보도가 됐죠. 네. 좀 과장입니까? 아니면 현실이 그렇습니까? 보통 이렇게 당에서는 약간 엄살을 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건데 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수 성향의 언론 매체인 조선일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집권 여당 정신 차려라의
성격과 예. 또 그다음에 상황이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양쪽을 다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선일보의 이제 성향을 그냥 유추 분석한다면 예. 위기 인식을 안 가지고는 내년 총선 국민의힘 큰일 날 걸 하는 메시지라고 봐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지금부터는 화들짝 놀래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대통령 지지율 상태가 좋지 않은 거죠. 수도권도 그렇고 그렇다면 빨리 어떻게든 국정 운영에 고삐를 잡고 좀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라. 지도부도 김기현 지도부가 지금 이 지도부 체제가 유지됐다고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고문인가요? 네네. 네, 여기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근데 뭐 가반은 될 것 같고 한석이라도 질 이유는 없을 것이고 180석을 차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과반이 해요. 넘느냐 네네. 180석을 차지하느냐. 근데 이것도 일종의 저는 기준이 대통령 지지율에서 나온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것도 좀 지나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다고 해서 훌쩍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뭔가 지금 전개되는 상황 자체가 어떤 지표상으로 어느 정당도 안심을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어떤 응원가를 부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기감을 통해서 좀 정신 차리게 하는 그 각성 효과가 지금 양쪽 정당 다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지금 이해찬 고문 발언도 얘기하셨지만 그 발언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이종우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마무리하죠. 자, 여론조사는 물의 반컵이라고 누가 그러죠? 네. 물의 반컵이나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물의 반컵 밖에 안 남았다는 사람도 있고 네. 이 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이 우세와 그다음에 열세만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경합 예. 우세도 있고 경합 네. 열세도 있고 그렇죠. 오차범위 바깥이면은 우리가 뭐 우세나 열세나 하지만 오차범위 내에서지만 앞선 건 경합 우세와 경합 열세가 있거든요. 네. 안에서 아마 윤희석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오늘 한 것 같아요. 경합 우세 지역이 10군데가 넘는다. 이 얘기를 한 건 첫 번째 이 여론조사가 맞다는 뜻이에요. 만약 여론조사가 아니라면 그런 얘기 안 하고 이거 열사당토하는 틀려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하면 끝나는데 네. 거기가 경합 우세가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라는 건 일단 이게 맞다는 얘기인데 네네. 이거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경합 우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합 우세까지 포함해서면 한 16곳 정도가 네, 지금 그렇죠. 앞서고 있다 이렇게 네. 표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20대 총선은 거의 비슷해요. 예. 플러스 알파가 몇 군데 안 돼요. 20대 예. 총선에서. 맞아요. 그러면 사실 이건 언더독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래서 일단 절망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반성하고 혁신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야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올겨울 부동산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9주 만에 떨어졌고 매수 심리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인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서울의 강남 아파트 가격이 뭐 수억 원대가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네네. 올해 최고가하고 비교하면 좀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진 겁니까? 이게 단지마다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 그쵸. 이게 사실 매덕 떨어졌다는 게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7억 네. 떨어졌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핫 이슈가 된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거 얼마짜리 아파트예요? 사실 들어보시면 좀 깜짝 놀라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얼마인데? 7월에 45억 9천에 거래된 아파트가요. 38억 5천에 거래가 됐다고 해서 7억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공감이 네. 잘 되지도 그렇죠. 않고요. 예. 그 내막을 살펴보면 사실은 7억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7월에도 45억 9천에 거래가 된 아파트가 있었고요. 예. 28억 9천도 있고 37억, 38억 다양한 분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동이나 같은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이게 한강변에 위치한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원밸리라는 아파트인데요. 예. 입주장이었는데 이게 뭐 도로에 위치하고 있느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느냐, 중간에 위치하고 있느냐 층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7억이라고 하면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에 7억이면 굉장히 큰데요. 40억 30억 후반대 40억에 7억은 사실은 10% 15% 정도의 편차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단지 안에서 어떻게 좀 그런 편차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실제로는 이렇게 몇 억씩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예, 예. 단순히 제가 쉽게 뭐 예를 들자면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네. 2021년 우리 분위기 좋았을 때 네. 그때를 이제 최고가 100을 기준으로 둔다면 강남권에서는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한 80에서 85 정도. 네. 작년 12월, 올 1월 정도에 떨어졌다가 지금은 한 95, 90에서 95 정도로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럼 별로 안 떨어진 거네요. 강남 쪽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우리가 나무만 보면 떨어졌다 올랐다가 중요한데 사실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조정 장애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이 끝이다 아니다를 지금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7억 없습니다. 떨어졌다는 그 기사는 향후에 1년 2년 후에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제목 장사한 거 아닌가 갑자기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더 뽑아봤는데요. 뭐 네. 강남에 이제 도골 렉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한 5천만 원 정도 더 오히려 더 올랐고요. 저는 송파구를 그것도 비싼 아파트잖아요. 비싼 아파트인데 네. 아까 원밸리보다는 저렴하고요. 저는 송파구를 좀 눈여겨보거든요. 송파요? 왜냐하면 서초구 강남구는 사실 좀 너무 고가 아파트들도 많고 네. 뭐 40억 50억은 사실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아파트들인데 송파 잠실 쪽이나 이런 아파트들은 너무 저렴하지도 않고 강남 3구 중에서는 3구고요.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표준화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가격대 아파트들이 한 2만 세대 정도. 통계적으로 보면 표본으로 삼기 가장 좋은 아파트들인데요. 네. 이 아파트를 본다면 최고점 대비 한 70% 정도 빠졌다가 올 상반기에 90% 수준까지 회복을 했고요. 예.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추석 지나면서 사실 상승장이면 90에서 92, 뭐 98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사실은 좀 살짝 내려오는 분위기입니다. 내 집 마련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근데 거래량은 어때요? 지금 그 집값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건 거래량이 그만큼 없다. 그렇죠. 꺾였습니다. 주간 통계를 보더라도 이제 서울도 하락으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예. 추석 이후에 이제 계속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이제 더 이상 플러스는 없습니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네.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작년 12월 우리 금리 올라가지고요. 네. 굉장히 좀 안 좋았을 때 우리 패닉이라고 하죠. 그럴 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35건이었거든요. 네. 서울 아파트가 180만 원 정도 되는데 835건이면 그냥 올 수도 그렇죠. 상황이었고요. 1월에 이제 1.3 대책 발표되면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1,400건, 2월에 2,400건 해서 8월에 3,800건, 9월까지 이제 3,300건을 유지했는데요. 네. 이게 상승장이면 4,000건, 5,000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2020년, 2021년에는 5,000건에서 15,00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예. 10월이 2,30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1월은 1,400건인데 이게 뭐 30일 거래를 감안한다면 11월 또 2,000건 초반대 정도. 12월 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풀 꺾였다는 게 맞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있고요. 예. 집을 팔려는 집주인, 매도자가 있는데 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면 집주인은 매물을 회수하고요. 예. 매수자들은 급한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래가 상승 거래가 늘어나는데 예. 지금 이렇게 하락 거래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예.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가만히 보니 올 초 가격 70%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90 정도 올라온 가격에서 세금 내고 대출이자 내고 네. 금리도 지금 여전히 고금리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겠고 경기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별로 안 올라갈 거야. 내가 지금 90에 들어가 가지고는 내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그럴 때 네.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눈치 싸움을 하는 건 맞고요. 줄다리기 게임인데 지금 집을 사려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네. 매수자가 사지 않고 관망으로 돌았으면 제가 볼 때는 몇 달 지나면 집주인들이 가격을 좀 더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점은 어느 정도 찍고 뭐 이거 길게 보면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단기적으로만 볼 때는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여서 꺾였습니다. 예,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최고점은 2021년이 최고점이었고요. 작년부터 사실은 조정장에 들어갔고 네. 지금 조정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매 물건 많이 나온다던데 거기에 또 관심을 갖잖아요. 네네. 근데 경매 물량이 늘었다고요? 경매 물량은 늘 수밖에 없죠. 6개월, 8개월 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경매가 나오기 때문에 네. 6개월, 8개월 전이면 올 초 상반기 정도니까 분위기 막 안 좋을 때, 막 네. 역전세 생기고 전세난 생길 때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거고요.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네. 낙찰률과 낙찰 가율이거든요. 예. 낙찰률은 그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 낙찰을 받을 것인가인데 최근 낙찰률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9월이 68건이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네. 10월이 63건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예. 퍼센트로 따지면 26.5%. 예. 100개 중에 26개만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다. 4분의 1만. 4분의 1만 네. 찾아갔고요. 분위기 좋을 때는 훨씬 더 높았거든요. 네. 낙찰 가율은 그 얼마나 높은 가격을 지불할래라는 그렇죠. 기준인데요. 요거는 살짝 올랐습니다. 9월이 85%였고요. 10월이 86.7%로 조금 올랐는데 예. 이게 왜 올랐냐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돈을 막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 똘똘한 한 채 현상. 지금 불안하니까 아무거나 낙찰 받으면 안 되고 진짜 좋은 거는 내가 조금 더 베팅할 수 있어라는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뭐 고점 대비 한 95%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내가 그렇죠. 한 85나 90 정도는 얼마든지 맞습니다. 지불할 의사가 있어. 지금 그런 그렇게 현상이고 본다는 뭐 거군요. 외곽이거나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낮은 아파트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네. 지금 그런 현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영끌족들이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고 있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사실은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우리 2020년, 2021년에 이제 연끌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주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죠. 그렇죠. 20대, 30대 분들이 집값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우리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죠.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나 혼자 미싱아웃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많이 무리해서 집을 샀습니다. 네. 자기 자본이 극단적인 경우는 제가 본 케이스는 자기 자본이 1억, 2억인데 혼인 신고하지 않고요. 한 사람은 담보 대출 받고 맞아요. 한 사람은 전세 대출 받고 부모님 도움까지 네. 받고 신용 대출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자기 자본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2억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80% 8억까지 떨어지게 되면 자기 자본이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죠. 고금리인데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겠고 이런 불안한 마음에 못 버티는 분들이 이제 극매로 팝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고 잘 버티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도 있는데 이 위기를 못 버티게 된다면 그분들은 몇 년 동안 모은 원금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우려스럽다. 이거 빨리 구제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건설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도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존의 아파트들하고 가격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면서 네. 이 집값이 좀 더 떨어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떨어지는 지금 과정이라고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양가는 이제 상승 압력은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다 올라가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양가는요. 건설회사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주변 시세 새 아파트를 조사해 가지고 지나치게 높게 되면은 미분양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내려버리게 되면 사실 계약자들만 좋은 거고 건설회사는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애매한 수준. 이거 고분양가도 아니고 저분양가도 아니고 할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 딱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올 상반기에 주변 새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네. 많이 올랐는 거고요. 예. 최근에는 분양가를 잘 못 올리고 있습니다. 주변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건설회사 입장에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 여러 가지 자재비 상승 압력은 그렇죠, 높아지는데 그렇죠. 분양가는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또 분양 물량을 줄이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또 공급 물량이 줄어들 우려도 있습니다. 미분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분양도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요. 예. 미분양을 보면 조금 줄어듭니다. 올 초 1월이 7만 5천 호 정도 됐는데요. 예. 지금 10월 통계가 나왔는데 5만 8천 호 정도 되거든요. 예. 줄어들긴 했는데 2.6% 지난달 대비는 2.6% 줄어들었는데 이걸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는 예. 우려스러운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감속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게 지난달에는 3.2%가 감소했는데 이번 달에는 2.6%가 감소했고 지금 속도면 오히려 몇 달 후에는 미분양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다 짓고 나서 우리가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회사들은 판촉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할인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골드바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파트를 다 지을 때까지 분양 소진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224호인데 7.5%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그렇죠, PF 그렇죠. 대출의 위험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지방이 많다. 1월만 하더라도 83%가 지방이었는데요. 예. 10월 통계를 보니까 87%가 지방 미분양입니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미분양이라도 좀 싸게 받으면 좋지 않을까 수도권 또 좋은 생각할 지역에 텐데. 미분양은 잘 또 안 나옵니다. 또. 그렇죠. 네. 그런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보니까. 자, 이 전세 시장은 어떻습니까? 전세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이 얘기 듣고 제가 마무리할 수밖에 전세 없을 것 시장은 같아요. 지금 매매 시장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고요. 네. 강남에 지금 대규모 물량 6,7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하기 때문에 뭐 약세라면 약세인데요. 매매하고 다르게 매매 수요가 지금 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매가 불안하기 때문에 관망 네. 수요가 전세로 들어오고요.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내년에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면 전세는 아마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값이 올라가면 집값도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는 않고요. 이게 한 3, 4년 이렇게 아. 지속이 되면 장기적으로 밀어 올리는데 2024년에 전세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아니, 말씀 들어다 보니까 자기 집 없는 사람은 계속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좀 기다려 보면은요. 이게 조정장제가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 내에 또 가격 하락이 되면 또 급매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좀 시장 상황도 답답하고 저 집을 사시려는 분들도 답답하고 좀 그런 상황이다 싶네요. 일단 아주 급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네. 꼭 뭐 무리해서 연끌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 소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 경상권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 경북권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수도권에는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안개 끼는 곳 있겠으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순간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화재 발생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9도, 광주 11도 등 전국이 2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19도 등 전국이 13에서 22도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강원도, 세종과 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고 대전과 충북, 전북과 경북은 밤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는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3.4도, 습도 82%,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신문을 읽다 보면 빙그레 웃음 지어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권력과 돈, 사랑을 두고 다투고 싸우는 기사가 넘쳐나는 지면에서 아마 이런 기사를 발견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춘천 효자동 길가에 있는 한 카페에는 맡겨놓은 카페란 안내문이 적혀있는 알림판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너희가 미래야. 이렇게 시민들이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남겨놓은 메모가 빼곡히 붙어 있다고 합니다. 1년 전 지역의 시민사회가 시작한 청소년 환대 프로젝트인데요. 청소년들이 적립된 음료를 마시며 잠시나마 편한 시간을 보내라는 뜻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카페에 들른 청소년들은 카드나 현금 결제 대신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음료를 주문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알림판에 누군가 남긴 메모지라고 합니다. 기부자가 메모지에 적어둔 음료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청소년들은 마음껏 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춘천 지역에 있는 맡겨놓은 카페는 모두 28곳, 현재까지 카페에 기부된 음료는 3,300여 잔에 달한다고 합니다. 춘천 지역에는 책 나눔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화동 주택가에 자리 잡은 한 서점은 지난해 8월 개업할 때부터 1층 한쪽에 미미책 선물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미책 선물은 미래로 보내는 미리 계산한 책 선물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선물하려고 사놓고 간 책인 셈입니다. 이 서점의 선물 코너에 지금까지 기부된 책은 275권, 이 가운데 162권을 청소년들이 무료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누군가 전태일 평전을 선물하고 메모지에 남긴 우리 과거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책을 받으시는 분께 뜨거운 마음을 전합니다. 비록 짧지만 깊이 있는 성찰이 느껴지는 이 글을 읽으며 곧 성인이 될 청소년을 환대하는 기성세대의 마음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세대와 국경, 자라난 환경이 다른 나와 다른 그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환대한다면 우리 사회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이 너무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어려워 마 두려워 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응원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허윤서님, 와 기부자님들 너무나 좋은 분이시네요. 미래의 버팀목인 청소년들이 따뜻한 사회를 느낄 수 있겠네요. 뭉클해지는 오늘의 발견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5521님께서는요. 요즘 청소년과 관련된 안 좋은 뉴스가 많아서 주변에 청소년들이 모여 있으면 괜히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괜히 미안해지네요. 믿음과 도움으로 청소년들이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이 기성세대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저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하다못해 그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제가 막 훌쩍훌쩍 울 때 막 이렇게 코 닦아주시면서 그 괜찮아 해주셨던 그 선생님도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한 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아마 어른들도 누군가에게 이걸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걸 주면 어느 청소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한 잔의 음료를 마시면서 와 그래도 세상을 살만한 거야.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용기를 얻었다고 하면 아마 그 기억은 평생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자꾸 뭔가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만 보려고 하면 다 곱지 않게 보이니까요. 이렇게 격려해주는 마음들을 자꾸 보여주는 게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12로 지하철 4호선 해화역 하행선이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오늘 8시에 전장현이 해화역 승강장에서 종교단체 관계자 60명과 기자회견을 열면서 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시위에 원천 봉쇄한 것을 규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발언이 시작되기도 전에 역사 안에 퇴거 명령 방송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전장현은 현재 이동권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건데 내용을 보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단체는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3분 만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현수막을 철수했고요. 네. 대치가 굉장히 격렬해지면서 공사가 8시 13분부터 열차 8대를 무정차 통과를 시켰습니다. 8대나요? 예, 이미 이제 공사에서는 전장현이 승차를 시도하면 안전을 위해서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겠다고 밝힌 건데 이것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전장현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열차를 타려고 우린 시도하지 않았다. 무정차 통과와 퇴거 조치한 건 과잉 대응이다라는 건데요. 네. 권영국 변호사가 사람들한테 우린 이런 주장을 합니다라고 알리는 건데 네. 도대체 무엇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폭언이나 소란을 피우거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철도안전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네. 공사 측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역 안에서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네. 전장현 회원들이 앞으로 시위를 목적으로 들어올 경우는 역사 진입 자체를 막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그 집회가 열린 가운데 전장현 회원 등의 8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됐고요. 네. 전장현은 오늘부터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그 시위를 역사 그냥 우리 보통 그 개찰구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네, 네. 그쪽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까? 오늘 지금 이동권 예산 때문에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는 근데 상황이었었는데요. 아예 거의 초입에서 막아버린 것 같은데 네. 플랫폼까지 내려가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거는 뭐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릴 수 있지만 8대에 탄 그 역에서 내리려고 했던 무정차 통과하면서 못 내린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요. 승강장에서 이제 대치를 이어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그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지금 밝히고 있고 전장현도 물러설 생각이 없고. 근데 결국 국회가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은 예. 그 이동권 예산 200 몇십억 정도라고 듣고 있는데 그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건데 국회가 이걸 어느 정도 예산 심의를 하는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도 심의 과정인데 양당 혹은 정당 대표들이 좀 만나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사실 서울교통공사랑 전장현은 서로 이익이 침범되는 상황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본질적으로 봤을 때. 물론 네네. 지금 시위 형태 때문에 서로 입장이 부딪히고는 있지만 이동권 예산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참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거 들을 때마다 이렇게 실감한다 그래야 되나요? 피부로 많이 느끼시죠? 네. 과일 잘 못 먹게 돼요. 과일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네. 그래도 뭐라도 드십시오. 요즘에 면역력을 위해서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귤이나
그죠? 이런 거, 예, 요즘 뭐 몇 번 먹기는 했는데 자꾸 손이 안 가게 되니까.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2020년에 그 상황을 100으로 놨을 때요. 네. 그 소비자 물가 동향을 11월 거를 보면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2.74예요. 네. 그러니까 2020년을 100으로 놨을 때 그렇습니다. 전년 같은 지난해 같은 달과 대비했을 때 3.3%가 올랐어요. 3.3%는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전에 계속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고공행진을 하는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3.3%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승폭은 8월이 3.4, 9월이 3.7, 10월이 3.8이니까 좀 둔화됐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만 11월에 농산물 물가지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게요. 지난해 같은 달 대비해서 13.6%가 올랐고요. 네. 2021년 5월 이후에 2년 6개월 만에 제일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 농산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일 가격이 급등한 것이 영향을 줬는데 1년 전에 비해서 과일값이 22.9%가 올랐습니다. 근데 22.9% 내 체감과 다른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흔히 많이 드시는 사과가 지난해 맞아요. 같은 달 대비 55.5%가 올랐어요. 아주 사과값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이게 제일 많이 느껴지시는 거고 복숭아 44.4%, 딸기 35.4%, 수박 33.9%, 귤 16.7%입니다. 그러니까 귤은 몇 번 드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과일값이 급등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상기후와 작황부진 때문입니다. 7, 8월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일조량이 부족했고요. 네. 9월 달 들어서 오히려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확철에 해충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는 이 주기가 좀 짧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고랭지 배추가 좀 문제가 되면 김장 배추가 나오는 남쪽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한 달만 기다리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는데 과일 같은 경우는 1년치가 한꺼번에 돌기 때문에. 그렇죠. 사과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수확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대체제 과일도 손이 자꾸 가니까 거기도 가격이 또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건강을 위해서 과일과 채소를 좀 먹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철 과일은 작년에 비해서 체감상으로는 여론보다 2배 이상 오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건요. 전체적인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과일을 좀 적게 먹는다든지 식료품을 좀 덜 산다든지 이렇게밖에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줄여봐야 얼마 줄여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부들의 입장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마트 가가지고 물건 살 때 저도 이제 같이 가서 사지만 불필요한 건 만지지 마, 하지 네. 말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출이자는 제가 절약하고 싶다고 절약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뭐 물가가 오르니까 특히 이제 외식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우리 뭐 나가가지고 밥을 한 끼 사 먹더라도 예. 겁이 덜컥덜컥 나는데 이게 지금 연말 다가오면 예전 같으면 뭐 회사 회식이다, 뭐 친구 모임이다 이런 거 많았는데 요즘에 별로 없어요. 내가 쏠게가 쉽지 않아요.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눈치만 보면서.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그래서 회식을 축소하거나 혹은 또 혼술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주류를 예전만큼 많이 소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술값이 비싸요. 예, 근데 사실은 회식을 하면 음식값도 비싸지만 술값이 또 만만찮잖아요. 어떤 때는 술값이 더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점심을 드시는 거예요. 점심은 식사 가격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송년회를 점심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은 회식이 또 한동안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늦게까지 2차, 3차 가는 회식이 또 직원분들이 다 부담스럽고 또 택시비가 오르니까 어쨌든 지하철 끊기기 전에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식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말 모임도 간단하게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 자연스럽게 회식 문화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입사하는 MZ세대들의 비율이 자꾸 높아지면서 분위기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술자리는 좀 간소화하면서 이색 프로그램들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모 업체에는 그 성과 공유 행사를 12월 말경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업일은 재충전 차원에서 필수 인력만 제외하고 다 휴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연말에 열흘 휴가를 준대요. 저 예전에 그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이 왜 연말에 쭉 쉬잖아요. 한 열흘에서 보름 가까이. 뭐 추수감사절 휴일 따라서 이제 성탄절까지 이렇게 쭉 쉬는 되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프위크 제도라고 그래서 성탄절 전부터 이 회사는 그러니까 설날까지
예. 그러니까 설날까지 열흘 가까이를 휴무를 하는 곳들도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사실 쉬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해볼 여지가 없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쉬는 기간 동안에 급여는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럼요. 거 있죠? 설마 예. 안 주면서 쉬어 그렇게 기간. 아유 그러면 다들 그냥 일하겠다고 하실 거예요. 월급의 3분의 1이 날아가는데요. 예.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몇 개가 되나 싶네요. 그래도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네.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또 답습한 회사들이 생깁니다. 예. 뭐 다 따라가라고 말하기도 참 뭐하고 애매하네요. 그렇죠. 형편 따라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있는 권도영 대표 현재 몬테네그로에 그동안 이제 수감 중이었었잖아요. 네. 또 원래 우리나라 온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으로 송환된다고요? 예, 요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여권 를 위조해서 사용한 혐의로 지금 몬테네그로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려지기로는 먼저 인도 요청을 한 국가에게 인도를 해준다더라.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송환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최고 법무 담당자가 권도영 씨를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보내서 범죄 혐의를 다루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서 전달을 한 건데요. 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서 비공개 논의를 하면서 권도영 씨를 미국으로 보내겠다. 그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 보도 내용은. 네. 한국과 미국 모두 권도영 씨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몬테네그로가 실제로 만약에 권도영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훨씬 더 중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우리나라는 약 40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가 됐을 때 개별 범죄를 합하기 때문에 지금 권도영 씨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내년에 있을 선고 공판에서 100년형 이상을 받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권도영 씨도 이에 준하는 그래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을 받잖아요. 그럼 징역형이 100년 아니면 중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그거 끝나고 나야 한국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럴 기회가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네.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또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가 한 명밖에 없다.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말씀드렸죠. 예. 근데 만점자와 표준 점수 최고점자 모두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에 다닌 졸업생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킬러 문항을 없애고 새로 수능을 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실 텐데 이번에 수능에 만점 받은 학생은 딱 한 명 지금 말씀하셨던 용인 외대부고 출신의 유리아 양입니다. 그리고 만점자보다 표준 점수가 더 많은 최고점자가 나왔는데요. 대구 경신고 출신의 이동건 군입니다. 만점자와 표준 점수 수석이 다른 거는 선택 과목별로 수험생들이 받는 점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학생 모두 서울 대치동에 있는 대형 입시학원에 다닌 재수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인과 대구가 집인데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다녔다. 예, 이 학원이 이 문제를 뽑아주기로 되게 유명해서 지방에서도 와서 줄을 서는 입시 학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없애야 된다면서 대형 학원을 집중 조사했는데요. 그런데 수능 만점자와 표준 점수 수석이 공교롭게도 이 학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한테 물었어요. 기자분들이. 네. 이번에 수학 능력 시험이 공교육만으로 풀 수 있는 수능이었냐라는 질문에 네네. 유리아 양이 나는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예.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막상 수능 결과를 보면 학교 수업만으로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역시 수능 만점자다운 대답이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본인이 그걸 저는 사교육 받았기 때문에
만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논란이 되니 저는 이 상황, 이 처지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네. 만점자는 혹시 다르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 학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그동안 또 많이 늘었더군요. 26조 원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그게 심각하다고 하는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물론 바로 반응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리고 모평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사교육시장 때 지적하면서 카르텔 얘기하면서.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장도 물러난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물수능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올해 수능은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로 어려운 수능이 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난이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서 혼란만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벌써 지금 명문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수능을 망쳤다. 다 같이 재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원가에서는 올해 수능에 적용된 새로운 출제 방향성을 커리큘럼에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벌써 대형 학원에서 내년 1월 2일에 재수반을 개강하고요. 기타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도 통상 1월 중순쯤이던 개강 시점을 당기고 벌써 재수반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예비 고3 재학생들의 사교육 압력이 더 강해지겠죠. 예. 또 올해도 그러면- N수생이 뭐 역대 최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내년은 더 더 많을 많아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물수능 나오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예. 너무너무 대학 가는 거 애를 먹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예. 정말 난이도 조절 잘해야 됩니다. 이거 내년이 더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 뭐 협박당해 돈을 뜯겼다 이러면서 국내에서 함께 뛰었던 전직 야구 선수를 경찰에 고소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잖아요. 김하성 선수가 지난달 27일에 과거 국내팀 후배였던 전 야구 선수 A씨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경찰에 출석해서 김하성 선수가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2021년 2월에 이 전 야구 선수인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몸싸움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 당시 김하성 선수는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4억 원을 줬는데 지난 10월에 김하성 선수가 귀국을 하자 합의 당시에 맺은 비밀 유지 조항을 어기면서 사실상 추가 금전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계속 협박했다는 거죠. 네. 말을 번복하면서 은퇴 후에 김하성 선수가 소속돼 있던 매니지먼트 회사에 입사해서 로드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A씨라고 하는 후배 전직 야구 선수의 얘기는 합의금을 받은 건 맞지만 자신은 상습적 일방적으로 김하성 선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위반을 문제 삼았을 뿐이지 돈 요구하지 않았고 또 김하성 선수를 상대로 폭행이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공개했어요. 그게 지금 한창 성적 좋은데 네. 좀 걱정되는데요. 하여튼 진실 공방